이제 동영상 파트를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TCP 헤더 부분을 마무리를 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을 조금 다시 반복을 하면은 이제 TCP는 기본적으로 헤더가 20바이트가 이제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래서 그 이제 4바이트가 이제 5개가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20바이트겠지만은 그 이제 옵션이 이제 붙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60바이트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CP 헤더의 경우에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관찰을 해보면은 옵션이 붙어서 전송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특히나 핸드쉐이크를 이제 관찰을 할 경우, 그러니까 초기에 보내지는 패킷들을 관찰하면은 확실하게 옵션들이 붙어서 전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바이트보다 큰 경우가 적어도 현대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싶은 뭐 IoT 같은 그러한 조금 이제 성능이 나쁜 경우에는 20바이트로 딱 맞춰가지고 전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작게 이렇게 20바이트로 전송할 때도 있다. 어쨌든 20바이트에서 최대 60바이트까지 늘어나서 전송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있는 이 헤더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일단 이제 앞부분에 이제 두 개 포트 번호를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UDP도 똑같이 소스 포트 번호랑 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우리가 디멀티플렉싱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정보가 TCP에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 수업 시간에서 TCP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TCP가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세그먼트 번호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세그먼트가 담고 있는 바이트 스트림의 일부분 포션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의 이제 오프셋 값을 첫 번째 오프셋 값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걸로 자기의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퀀스 넘버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knowledge number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acknowledge number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TCP의 이제 피처 중에 하나인, 이제 cumulative echo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echo 정보를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피기백과 결국에는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크 플래그라고 하는 이 부분이 표시가 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TCP의 기본적인 규칙상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내지는 세그먼트를 제외하고는 이 에크가 그 켜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세그먼트가 전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이제 에크놀로지 넘버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이제 헤더 부분, 옵션 부분 다 넘어간 뒤에 이제 존재하고 이 크기가 이제 그 variable length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변 길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체크섬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내는 지금 이 세그먼트의 헤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혹시나 이제 에러가 있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체 값을 대충 더해가지고 그 더한 값을 요약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는 간단한 오류 체크 기법을 여기다 적용을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더한 값을 저장을 해두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뒷부분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값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또 체크성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적혀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값이 같으면 오류 없이 전송이 됐구나. 근데 만약 다르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재전송을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류를 잡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체크썸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의 디테일한 어떤 계산 방식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보통 쓰는 표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 체크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TCP의 옵션 부분, 이쪽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앞부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가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이제 조금 가져야 될 부분들이 조금 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32비트니까 4바이트가 일단 있고요. 5개의 층이 있으니까 4바이트 곱하기 5개의 층은 20바이트죠. 그러니까 저건 딱 고정된 크기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그 이제 최소값으로 고정된 거니까 저거는 컴퓨터가 예측 가능한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옵션이랑 베리어블은 가변길인데 여기의 시작 끝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또 그 당연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로 나오는 답이 이제 헤더 랭스라고 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화면상에 띄어진 헤더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여기 지금 그 acknowledgement 넘버 뒤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약간량 이제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조금 왜곡이 돼서 적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32비트 중에서 절반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6비트거든요, 지금. 그리고요, 16비트에 지금 보면은요, 이쪽에 공간이 이제 줄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8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8비트예요, 8비트. 여기가. 네,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8비트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 여기가 지금 8비트가 있는데, not used라고 된 부분이 있고, 헤더 랭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비트입니다. 그러니까 not used라고 된 부분이. 실제로. 그 다음에 헤더 랭스가 또 4비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4비트로 헤더 랭스를 표현을 하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네, 네, 그쵸. 네. 아까 힌트가 이미 있었죠. 32비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딱 지금 요 열의 개수를 그냥 저장을 하면 되잖아요. 열의 개수 맞나요? 아니, 행의 개수잖아요. 그쵸? 행의 개수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은 쉽게 처리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한 개에 해당되는 거는 0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쵸? 예, 조금 약간 그 이상한 표현법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0부터 15까지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그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60바이트까지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그 이제 TCP의 헤더는 60바이트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지금 이 포맷을 이제 그 머릿속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예, 이름 말씀해 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방금 이제 또 화면에서 이제 이쪽에 세 개가 이제 RSF라고 이렇게 떴는데, 이쪽에 지금 하나의 값들은 다 이제 비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죠, 플래그. 이제 깃발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플래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넥션을 관리할 때 리셋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아, 우리가 뭔가 연결을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상대방이 알릴 때, 이제 리셋을 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하겠습니다. 라고 킬 때, 이제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할 때 깃발을 들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커넥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플래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래그라는 단어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으로 찍을 때는 제가 굳이 그손 들면서 막 설명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컨트롤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TCP는 기본적 바이트 스트림으로 이렇게 바이트를 상대방에게 밀어 넣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밀어 넣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C++ 같은 언어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또는 파일 IO 같은 것들을 조금은 배우셨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면에 이렇게 뭔가 타이핑을 계속 뭔가 치거나 아니면은 뭐 리디렉션 같은 걸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트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보내고 한쪽에서 받는 경우에 그 받는 쪽에서 속도가 좀 느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버퍼가 작아가지고 아니면 그쪽에 뭔가 처리가 늦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이제 그런 어떤 느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 좀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하려면은 우리가 같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 그냥 프로그램이 막아버리면 그만인데, 지금 TCP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는 뭐가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법을 이제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TCP의 이 receive window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받는 버퍼의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공간의 여유 공간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넘겨서 보내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유 공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버퍼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유 공간의 크기가 이거니까 예, 이거를 넘겨서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 이 리시브 윈도우 값이 0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되시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 이제 뭔가 플로우가 흘러가는 거, 바이트 이제 스트리밍이 흘러가는 걸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문제가 꼬이는 상황도 존재할 거라는 건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뭐 전적 대학에서는 그런 얘기들 강조를 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학교에서는 임플멘테이션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8개의 비트 중에서 앞에 두 개 지금 비트의 경우에 여기 지금 C라고 E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는 교재에 따라서요. 아니면은 뭐 문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not used, 그러니까 not used가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reserve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C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6비트만 사용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초기의 TCP 표준에서는요 딱 6비트만 사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그러니까 최신 TCP 표준에서는 이 나머지 2비트를 혼잡 제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혼잡을 라우터가 알려주는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게 리저브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TCP 표준에 들어가 있던 이제 U랑 P라고 하는 포인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래그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지 포인터라고 하는 거랑 이제 푸시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급하게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끼워 넣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이제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설명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바이트 스트림을 그냥 쭉 보내고 있어요. 두 어떤 프로세스 간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로 급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보내고 싶은 그 조그만 데이터를 이 세그먼트에다가 앞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앞부분에 예를 들어 한 1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여기다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데이터 포인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불을 딱 켜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낸 데이터에 급한 데이터가 껴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그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얼마나 그럼 크기가 되느냐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에 대한 거 알려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 표시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기능을 예전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뭔가 바이트 스트림을 보내는 상황에서 뭔가 급한 데이터 몇 바이트 정도를, 몇십 바이트 정도를 뭐 중간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냥 소켓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따로 보내거나 UDP를 이용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능적인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을 거거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고급 서비스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에 장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게 좀 도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CP에서 설계상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 놨지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네,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색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라고 하는 지금 그 플래그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라우터나 이런 중간 기기들에서.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붙어 있는 거랑 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표시를 했는데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표시를 해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저거는 또 마찬가지로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패킷들 관찰하면 대부분 다 켜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로토콜의 어떤 헤더들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그 프로토콜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얘가 워낙 레거시라서 엄청 지저분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설계할 때는 나름 그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남아있고 그게 이제 4, 5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쌓여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터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뭔가 그 교수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기억력이 나쁜 편이어가지고 이거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채워야 되는 문제 나온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뭔가 생각하는 거가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들은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푸는 것들이 겠죠 당연히. 네, 그냥 그런 개념들은 당연히 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네. 반면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너무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 뒷부분에 지금 슬라이드들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해설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퀀스 넘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비트밖에 이게 안 되거든요. 크기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32비트. 여러분들 요즘 데이터를 4기가밖에 안 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한 번에? 예, 여러분 비디오 한 번 몇 시간씩 그 시청을 하면은 그게 몇 기가, 몇십 기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번호가 몇 번씩 돌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막 1시간 전에 보낸 데이터가 만약 라우터에서 어딘가에 정체가 돼 있다가 재수가 없게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보통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아니, 정전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정전이 발생됐는데, 하필 그 라우터가 그 메모리에다가 그 저장된 내용을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활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가 부활한 뒤에 그걸 전송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데이터 번호를 갖고 있는 패킷이 재전송이 돼서 저 이제 네트워크를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드물게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번호가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 이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레버 어라운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안 쪽으로 가면 이제 공격의 그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뭐 이제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리시버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16비트 크기거든요. 그러면 버퍼 크기가 최대 얼마? 지금 64KB 정도밖에 안 된다니. 너무 작죠?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키우기 위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설계가 초기 설계에선 나름 그때는 적절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크썸을 계산을 할 때 제가 이제 헤더랑 데이터 전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UDP랑 TCP랑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합을 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요. 어, 헤더가 아니라 수도 헤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에다가 IP 주소까지도 IP 주소랑 그다음에 프로토콜 넘버 그다음에 TCP의 전체 길이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헤더를 더해서 이렇게 체크성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정보를 이제 더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 사실 간단하죠. 혹시나 저기 있는 정보들도 망가져서 도착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체크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약간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규칙으로 조금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체크성을 계산을 하는 부분은 음, 여기 예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화를 해가지고 지금 TCP만 이제 가정을 해서 TCP가 맞나요 이게? 지금 IP인가? IP죠 이거는. IP에 대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예, 제가 지금 다른 분반의 슬라이드를 갖고 온 건데 IP 거를 지금 각각을 필드의 값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비트로 지금 표현한 걸로 지금 다시 여기다가 기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그걸 다 더한 겁니다. 더한 다음에 지금 1의 보수의 합으로 이렇게 한 걸 이쪽에다가 지금 그, 어, 이제 16비트로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굳이 뭐, 뭐야 이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예. 요 예시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CP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을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 앞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이제 TCP라고 하는 게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다음에 바이트 스트링이면서 릴라블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특징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기본적으로 넣어둬야 우리가 또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파일 IO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대충 했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안 배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C 언어 수업에서는 F 오픈, 뭐 F 리드, 뭐 F 스캔 F, F 프린트 F와 같이 이제 C 언어의 그 표준 라이브러리로 이제 파일 입출력 같은 거를 배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수업 진도상 뭐 이런 파일 입출력을 뭐 못 배우고 이제 C 언어를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은, 일단은 파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열어야죠. 연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열어서 그걸 이제 뭐 읽거나 아니면은 뭐 쓰기 작업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닫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영체제에 있는, 운영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쓰는 자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걸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접근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클로즈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표준에서는 이걸 이제 F 오픈, F 클로즈라고 했지만,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특정한 이제 그 파일 IO에서는 이걸 이제 오픈이랑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함수로 대체를 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유닉스가 원조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C라는 걸 이제 표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함수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 F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표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이름이 오히려 F라는 단어가 붙어서 F 오픈, F 클로즈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파일 IO가 오픈, 클로즈, 그 다음에 읽는 것도 read, write, 그 다음에 뭐 이제 파일을 이제 읽는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특정 위치로 갈 수 있는 lseek이라는 뭐 그런 그 함수조차도 존재를 해요. 네, 우리는 지금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거지, 뭐 이런 거지, 파일 입출력에 대한 디테일을 다루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시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그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의 유사성을 머릿속에다가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파일 입출력을 이런 걸 할 때 그 유닉스의 파일 IO의 특징은 저번 시간에도 그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 입출력을 처리를 하는 개념을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번호표 같은 겁니다. 은행 같은 데서 발급받는 번호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체제가 일종의 은행원이 되는 거죠. 은행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건 번호표가 돼서 우리가 지금 파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계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좌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계좌 같은 거 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지금 은행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계좌를 열어야죠, 일단. 그쵸? 예, 계좌를 열어야 되니까 오픈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러이러한 어떤 계좌에 대해서 열겠습니다. 근데 이 계좌에 대한 거를 내가
이게 뭐 예금 통장인지 뭐 아니면은 이게 뭐 적금 통장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재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경로에 있는 파일이며 이걸 읽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쓰기도 가능한지 아니면 쓰기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번호표를 발급해 봤는데 이게 일반적인 은행에서의 번호표랑은 좀 다른 게 재활용이 가능한 번호표예요. 사실 제가 번호표라고 비유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좌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네. 계좌번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번호를 이제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번호가 음수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발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계좌가 안 열렸으니까 에러 처리를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예시 코드에서.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 이런 어떤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리하기 위한 절차들을 반드시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if 0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러가 나온 거를 처리하는 이제 함수가 여기 peerror라는 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걸 지금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계좌를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 마찬가지로 번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단순히 에러를 확인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이제 그 엑시트를 하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파일을 이제 읽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그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이 계좌번호를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파일을 읽는다라는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읽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가 기재를 해야 될 테니까 그 당연히 그 통장에 그 종이 통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재할 어떤 종이 같은 게 있어야 되니 그걸 이제 버퍼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별도의 공간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C 언어의 경우에는 매우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 레벨 랭귀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여러분이 공간을 미리 정해주고 그걸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정해진 이제 512바이트 같이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그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넘겨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이제 그 운영 체제가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드 이렇게 버프, 파일 디스크립터, 버프, 사이즈 오프, 이제 버프 이렇게 기재를 하면은 딱 그 512바이트만큼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512바이트까지 읽어가지고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일은 그 내용물이 뭐 20바이트밖에 안 차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20바이트만 채워서 돌려줍니다. 그럼 그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드라는 함수는 그때 이제 20바이트만 채웠어라고 알려주는 리턴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512바이트보다 큰 파일도 있겠죠. 그러면은 512바이트까지만 읽어서 채웠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리드의 리턴 값은 일반적으로 넘버 오브 바이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퍼의 채용 크기만큼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운영체제는 내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파일을 최대 크기까지 읽어서
알려줄까요? 딱 그 크기에 맞춰서? 그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의 동작에서, 물론, 노력은 하지만은, 어, 리드 함수가 실행됐을 때, 어, 이 지금 리드 함수가 100바이트만 읽고 리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 500바이트인데 200바이트만 읽고 리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되시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쇼 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 카운트.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최대값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걸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적게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처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네트워크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그 내가 데이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500바이트 데이터를 로 기대가 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100바이트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네, 여러 번에 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체제가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딱 정해진 크기에 그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상위 계층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바이트의 스트리머의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을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으면 올려보내다가 내 능력이 안 되면 덜 보내다가 잠깐 중단했다가 덜 보내다가 뭐 여기가 보내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식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누가 진다? 개발자가 진다. 되세요? 이 부분만 사실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IO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모르면은 뭔가 이상한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제대로 짠 것 같은데 당연히 운영체제가 내가 읽으라고 512바이트만큼 읽으라고 시켰는데 그럼 당연히 읽어서 보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얘는 계속 100바이트밖에 안 보내네?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바이트 스트림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안 보내주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쓸 때에도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두 프로그램이 매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연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중간에 이제 장비의 어떤 그 딜레이를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막 그 1시간에 한 번씩 1바이트씩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럼 보통 통신이 잘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1시간으로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뭐 1초나 2초나 이렇게 해두시면은 대충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쓰기나 읽기나 마찬가지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은 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유닉스 IO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쇼카운트의 개념도 이제 파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만약 매번 이렇게 if 0보다 작으면 에러, exit 이렇게 써줘야 된다면 좀 짜증나겠죠? 너무 코드가 지저분하고. 그쵸? 그래서 가독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시 코드 같은 것들을 뭐 슬라이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아니면은 이제 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요, 래퍼 펑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가독성을 높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if가 들어간 부분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감싼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문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글자만 바꿔가지고 같은 함수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류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제 뭐예요? write라는 특정한 유닉스 함수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콜에 대해서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두면은 그거를 노하우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쌓아두면은 상당히 편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이제 예시가 여기 지금 있는 거죠. open, read, write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세 줄만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니까 이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시스템 콜에 대한 거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나대 컴공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이제 수업이 한 학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뭐 그걸 들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 내가 독학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 웹페이지 라는 훌륭한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저런 어떤 이제 각각의 유닉스 이제 함수들을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치면은 안 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봅시다. 웹페이지에 지금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게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2 오픈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함수가 뜨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열고 없는 경우에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러한 함수는 어떤 거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include를 어떤 걸 해줘야 되고 얘의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되고 예,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인터넷 없이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나 옵션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터미널 하나만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래머들은 진짜 이것만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매번 그 웹브라우저로 전환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아니면은 책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하는 연습을 해두시면은 스스로의 개발 능력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물론 이제 제가 학부 때 이런 걸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지만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러닝 커브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은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했듯이
man이라는 이제 커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 어떤 함수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유닉스에서 이제 그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 함수, 뭐 기능들, 뭐 이제 컨피그레이션까지 다 검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걸 이제 그 어떤 섹션에서 이제 검색을 할지를 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 커맨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1번 섹션을 뒤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기재를 하기 귀찮기 때문에 보통은 생략해서 치면은 딱 그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찾아주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오픈 같이 방금 이것처럼 이제 오픈은 이제 지금 보면은 xdg 오픈이라는 커맨드가 필히 있어가지고 바로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섹션명을 명확하게 시스템 콜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만 이제 검색이 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찮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조금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 페이지는 이제 이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한 배포판마다 조금씩 관리자가 달라서 내용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쇼 카운트가 발생하는 뭐 시나리오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리드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러니까 리드에서는 이제 EOF, end of file 발생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에서 뭐 텍스트 라인을 읽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네트워크 소켓에서 뭐 읽고 쓰기를 하는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그쇼 카운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경우에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제 운영 체제에서 이 쇼 카운트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겁을 줬는데 운영 체제 일반적인 운영 체제는요. 예, 이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게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게 보장되지 않는 운영 체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산적인 시스템일 경우에는 이게 꼭 보장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꼭 생각을 하시면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제 쇼 카운트가 언제나 이제 그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지금 쓴 게 아니에요. 예, 지금 CMU에 있는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10분 만에 소켓에 대한 클라이언트 서버 예제를 던져드리고 숙제를 드리게 생겼는데 뭔가 죄책감이 좀 들긴 하네. 그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게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유닉스 IO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켓을 갖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다시 얘기해서 한쪽에서 이제 접속을 시도하고 한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접속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제가 이미 올려놨어요.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시간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서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서버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코드가 사실은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소스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ump.h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코드들, 뭐 예를 들어서 에러에 관련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매크로들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의 약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래퍼 펑션에 대한 것들은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래퍼 펑션이 사용이 된 코드들이었는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은 제끼고 일단은 코드를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코드가 처음에 이제 길어서 사실 잘 안 보일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제 일단은 주석이 한 줄씩 한 줄씩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소켓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금 제가 설명한 오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예. 그래서 이름이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파일 디스크립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조금 바꿔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대응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브 어드레스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지금 그 소켓의 구조 이제 그 주소 구조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지금 선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값을 채워넣는 부분이 여기 지금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 복잡하게 호출하는 부분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거니까 당장은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일단 숙제를 한번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이번 숙제를 완벽하게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일단 트라이를 해서 왜냐면 지금 그 코드를 못 본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결과를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시간상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해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read랑 그다음에 fputs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 뭔가 그 데이터를 밀어 넣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리드랑 라이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커넥트 하는 부분이 뭔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연결과 관련,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관찰을 하시면은 이게 지금 어, 분명히 이제 열고 닫기랑 이제 비슷한 집안은 다른 부분도 있구나 정도로 이제 파악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앞부분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코드가 지저분해서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알 것도 같기도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일단 감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서버 쪽도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인데 소켓이라는 함수가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뭔가 이제 그 구조체에다가 내용을 채워넣고요. 얘는 근데 좀 더 지저분해요. 뭐 bind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고, listen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고요. accept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포문이 돌아가요. 아니, 포문이 돌아가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어, accept 뒤에 여기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 파일 디스크립터가 더 있지? 뭔 소리일까? 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답을 아시거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수업을 진행하기엔 지금 1, 2분밖에 없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라이트를 하는 거는 서버가 뭔가 보내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즈 하는 부분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지금 동작을 하는 거를 핵심이 되는 함수들만 살펴보면은 FD가 사용된 부분들만 관찰해 보면은 대충은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FD의 중심을 둬가지고 이걸 따라가 보면은 분명히 흐름은 파악이 될 거라고요. 근데 디테일을 아마 따라가기에는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왜 교수가 알려주지 않고 이거 숙제를 시키지? 저도 이해가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하고 부탁드리고요. 네, 여튼 한번 지금 시간이 없는 하에서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코드를 한번 그 고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이거 감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못 고쳐도 괜찮으니까 코드를 못 고친 상태에서 제출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예, 파일 이름만 맞춰가지고 제출하는 걸 목표로 예, 홈워크 원을 이번에 꼭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 이제 수업 시간 전까지. 되시죠? 질문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일단 저 코드를 돌려서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저 코드를 돌려보고 오실 것. 되시죠? 돌려서 스크린샷을 어,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그 저 파일명의 학번을 기재를 해서 제출하실 것. 네, 이거 두 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맞춰서 고쳐갖고까지 오시면은 어, 좋은데 뭐 그것까지는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